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을 했고,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기업의 부담과 청년 실업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년 연장의 바람직한 해법,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다면 지금 정년에 대한 연장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의 증가에 노인 빈곤율까지 심화되고 있어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가파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 취업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 유연성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정년 연장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기업 신규 고용을 방해하는 근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한편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야기한다는 우려 속에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한창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20대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구직자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아직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조금 먼저 고려하겠다는 60세부터 그 연금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이 뜸하잖아요. 그동안 그 노후 대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고 젊은 분들이 더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정부에서 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조금 더 넓은 분야로 일자리 만들어준다면은 굳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기업도 그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 많아서 힘들긴 다 힘들겠지만 그냥 심사숙고하게 뭐 생각들 해서 해야 되겠죠. 막이 오른 정년 연장 논의,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범중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네 분의 전문가 함께 하는데요. 정년 연장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지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건지 네 분의 기본적인 입장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백은 교수님. 예, 저는 뭐 정년 연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방향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정년 연장에 따른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단기적인 충격이라든가 부작용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현재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년이 60세인 반면에 지금 연금 지급 시기는 62세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2033년까지는 65세로 늦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소득 갭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생산 가능 인구가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2017년 6월 달부터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기업 차원 속에서도 노동력 확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정년 연장이 당장 내년부터 지금 시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시기는 한 2033년까지 좀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일단 공론화 작업은 저는 이제 시작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도 논의를 시작할 때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윤창현 교수 어떻습니까? 예, 뭐 논의를 시작하는 거야 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의 그 일자리라든가 기업들의 상황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청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이런 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그 좋은 일자리들은 가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숫자는 잘 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정년 연장을 했는데 그 분야를 연장을 덜커덕 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년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는 얘기네요. 김범용 교수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 결과로 수반되는 급격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저는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년 연장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 축소, 다음으로는 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 부양비 증가 속도 완화, 노인 상대 빈곤율 축소, 대법원 육체 가족 연령 상향 조정과의 연계, 그리고 경제 성장률 향상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 제도는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의도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려해야 될 점이 없진 않지만은 필요한 사항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네요. 이지만 교수 어떻습니까? 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될 사안은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시점 부분과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논의의 시점이냐 아니면 실행의 시점이냐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년 60세가 완전히 안착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율을 감안하더라도 정년 65세 논의의 출발로서는 좀 시기상조한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 사항을 바라볼 때 지금 높은 청년 실업률의 문제 그리고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등과 같은 노동개혁 없이 정년 연장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실행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 다 근원적으로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상황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군요.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들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들은 아예 정년 그런 개념 규정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던데 우리나라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60세가 실행되기 시작한 게 2년 전이었었죠. 17년인데 다른 나라 사례들 좀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예, 말씀하신 이제 그러니까 정년이 없는 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죠. 역사적으로 오다가 없어졌습니까? 오다가 없애버렸죠. 네. 미국 같은 경우 80년대 이제 그러니까 없앤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5세인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67세인 나라도 있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또 연장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참고할 나라는 아무래도 옆에 나라는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이제 정년을 이제 그러니까 65세로 연장을 하면서 65세 고용을 이제 그러니까 의무화시켰죠.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키면서 기업들한테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요. 정년을 그러니까 65세까지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정년을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계속 고용을 이제 그러니까 재고용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2013년도에 이제 그걸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지금 다시 70세로 연장을 다시 또 추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또 추진 중이다. 더 연장.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일본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하셨는데 국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그 다른 나라 사례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60, 65, 70 뭐 그냥 80대도 뭐 등산을 뭐 매일 다니시는 분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건강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요. 네, 그렇죠. 건강상에.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일자리가 제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 일자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그대로 연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사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 새로운 그 일자리를 찾는 이 미래 세대들, 이 청년 세대들에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면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졸업하자마자 제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몇 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중고가 돼버리는 거죠. 신제품이 그냥 써보지도 않고 중고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반드시 첨가돼야 되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지만 교수님, 아까 재백은 교수가 일본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그 경로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일본이 정년 65세 입법화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 2013년도 일본의 고령화율을 저희들이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2006년도에 고령화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에 진입을 했습니다. 2013년도가 되면 25% 정도가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2017년도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율이 14.5% 정도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정년 65세 연장 정책을 실행하게 된 배경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 예.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년 65세 의무화가 입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력도 부족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년 65세 연장을 실행했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기업가 그리고 기업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부작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책의 실행 시점의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국제적인 사례와 우리나라의 관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전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가 관리 감독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당근과 퇴직을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백은 교수님, 조금 전에 그 이지만 교수가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정말 일본 사례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느냐, 또 심지어는 청년 지금 일자리 못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정년 연장 기본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대응책으로 나왔는데 그럴 만큼 필요하다고 보신가요? 지금 이제 이지만 교수님이 이제 일본이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당시에 2013년에 이제 도입할 때 예.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진입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지금 이걸 65세로 정년 연장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준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25년이면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걸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2025년이면 한 6년 남은 거죠. 6년 남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연금 지급 시기가 5년에 한 번씩 1년씩 지금 그 뒤로 이제 늦춰지고 있어요. 네, 예. 지금 현재 62세부터 받고 있는데 2033년이면 65세가 되어야지만 이 연금을 이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때가 되면은 결국 노동력 부족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일본처럼 이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지금 내년부터 지금 도입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정년 연장은 대응책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계시군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올해 이제 60세 이상 인구가 예. 1년에 54만 명씩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40대까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40대 이하는 그러니까 15세에서 40대까지는 1년에 한 33만 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아마 제가 볼 땐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예. 결국은 기업조차도 그러니까는 노동력을 그러니까 활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여성 인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 인구를 60세 이상을 활용하든지 예. 아니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든지 이 선택의 지점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예. 지금부터 7년 이후죠. 그리고 2013년도라는 연도는 지금부터 한 10년 이후의 연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일단 시기적인 앞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 그럼 일본이 정년 60세에서 정년 65세로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였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은 정년 60세를 갈 때 임금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65세 법안을 입법할 때 2013년도 고령자 안정법을 보시면 고용 유연화 확보를 위한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정년 65세를 가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과 부분적인 고용 유연화법을 실행함으로써 예. 정년 65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한 이후에 정년 65세 연장을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금체계 개편도 지금 답보 상태이고 그리고 고용 유연화는 얘기조차도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뭐 저출산, 뭐 고령화, 초고령 사회도 말씀이 나오시고요. 노동력 부족 현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그림을 사회 경제적 부담 차원에서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인 부양비 변화 추이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부양비라는 것은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예전엔 저희 나라가 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양비가 낮을수록 사회적 부담이 적은 것이고 부양비가 높을수록 사회적 부담이 높은 것입니다. 5%일 때는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5명의 노인만을 부양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20.3명입니다. 5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2060년 이후가 되면 100%, 한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노인 부양비라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노인 부양비는 노인들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많이 쓰시고요. 장교양 서비스비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 혜택, 각종 복지 혜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년이 연장이 되게 되면 이 노인 부양비 속도를 저희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저희가 줄어들게 함으로써 사회적 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볼 때 하나 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걸 법으로 딱 숫자로 이제 정해놓고 나면 그거는 일종의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규제를 지키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정부 같은데 공무원 이런 데 한번 세금 걷어서 하면 되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연공급 체계라는 거, 고성장기에 도입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급여가. 물론 경제성장률 10%씩 되고 할 때는 내년도에 잘 될 테니까 아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뭐 직무급으로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볼 때 연공급이 완전히 바뀌질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이 그 시도였는데 영 뭐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정년을 법으로 못을 박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급여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급여를 그대로 들이면서 2년, 3년이 연장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 기업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도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이고 두 번째는 그중에 일부 좀 몸이 안 좋아지시거나 또는 뭐 힘들어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연장을 시켜줘야 되니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든 분들은 어딘가 좀 쉴 수 있는 거 비슷한 편한 일자리 같은 거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그 분을 배치를 하고 나서도 상당한 급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벌써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에다가 써놓는 거를 숫자를 늘린다. 그러면 그건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지키는 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거를 볼 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법으로 이제 정년을 이제 규정했을 때 이것이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러시는데요.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정년을 폐지를 했지만은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정년을 그러니까는 하나의 법으로서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법이라든가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법과 제도가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는 그 효과를 나타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했을 때 그걸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년을 65세로 했을 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기업의 부담 같은 경우는 고용의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체계 유연화 같은 작업을 지금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접근을 하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지만 교수 여기까지 듣고 좀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겠습니다. 그 정책에는 저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일본의 경우는 정년 60세에서 정년 65세 나아가기 과정에서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년 65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여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도 생산 가능 인구가 9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서 실질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은 2006년도에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약 10년 정도의 그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정년 65세를 논의를 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로 있어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금 체계 개편과 실질적으로 고용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 전제 조건이
완성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년 65세를 간다는 부분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시행 시기 관련 얘기는 충분히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재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다 지금 노인 빈곤 1, 2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이 정년 연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오히려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까 최부근 교수께서 연금의 대직하고 갭을 줄이고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더 긴 기간 버티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대단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노인 상대 빈곤율은 47%입니다. OECD 평균이 12.1%, 약 4배 정도 높습니다. 네. 이 수치는 공적연금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포함이 되겠죠. 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빈곤율이 확 뜁니다. 올라갑니다. 한국이 60%대로 올라가고요. OECD 평균은 70% 초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빈곤율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좌우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예. 한국은 따라서 공적연금을 강화시킴으로써 빈곤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런데 손을 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무한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에 기반으로 해서 여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남아있는 카드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 정도 되고요. 미국이 70%,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50% 중반대 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오래 내고 많이 낼수록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년이 연장이 되면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년이 연장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도 상향이 될 것이고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춰질 수가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연금을 65세로 나중에 받게 되어 있는데 66세, 67세로 단계적으로 늦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70세로 늘리되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제도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지금 60세로 연장이 됐을 때도 적용 대상이 20% 정도 내외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노인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도 있거든요. 이게. 어차피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한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급격하게 편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정도의 그 30%대에 머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40%, 50%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빈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저는 기초연금 같은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노인 빈곤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참 심각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주제라고 보는데 이게 좋은 일자리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쪽을 늘려놓으면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도 사실 좋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년 연장의 대상이 주로 그런 직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먼저 잘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쪽이 대기업 쪽, 그 다음에 공기업 쪽, 그 다음에 공무원 쪽. 그런 데서는 딱 법으로 하는 순간 깨끗하게 몇 년 연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진짜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보장된 일자리, 그 다음에 또 안정적 일자리, 게다가 급여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거를 좀 시도를 해봤더니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 혜택은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들 쪽에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려 했던 문제도 과연 그거를 통해 해결이 되느냐.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노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이게 작동을 하는 면이 아니라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더 오래 차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없는 청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면에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일자리 쪽은 정년 연장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안 좋은 쪽, 그런 쪽을 우선 좀 늘려놓고, 그리고 좋은 쪽은 빨리빨리 그만두고 좀 청년들이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정년 연장의 이원화라고나 할까요? 다양화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좀 유연성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좋은 일자리부터 이렇게 정년을 늘여놓으면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정년 연장의 이원화적 관점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저는 이제 추후로 좀 이제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잠깐만 윤 교수님께서 청년 일자리 문제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물론 관련돼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 빈곤 문제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근로시간 이제 그러니까 52시간 단축을 도입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가 올해 버스 업계가 굉장히 이제 이 52시간 도입하면서 이 기사 확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버스 업계에서 어떤 이제 대응을 했냐면은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세에서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로 봤을 때는 63세까지 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별로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요즘 이제 건강, 이런 육체 건강을 고려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지금 이렇게 유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노인 빈곤 문제를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대응하는 방식은 지금 재정 투입해가지고 공공근로 일자리 만드는 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야당을 비롯해서는 재정 투입해가지고 언제까지 공공근로 일자리 만들 거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공공근로 일자리까지 마련을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가지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또 이제 그러니까 재정의 부담, 그다음에 세금의 부담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보완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타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들, 기업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고용이라든가 임금 체계 이런 부분을 먼저 선거하고 연금 개혁 섞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정년은 나중에 계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아니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우리한테 지금 충분히 남아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아까 김범준 교수도 연금 체계 또 뭐 이렇게 보존 비중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한정시켰을 때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의 플러스적인 해법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 이게 모든 것이 해법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의 정책은 원인과 처방에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년 65세를 가정한다면 정년 65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정년 60세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근로자분들이겠죠. 과연 그런 분들이 노인 빈곤층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지금 노인 빈곤층에 속하신 분들이 과연 정년 65세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정년 65세 연장의 혜택은 안정적인 적어도 정년 60세가 보장되어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년 65세 정책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범준 교수, 지금 이지만 교수가 지적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은데, 그 팩트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뭐 타당한 말씀이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저희 세대가 변화되는 것을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 현재 노인들과는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많이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정년이 연장이 되면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소득이 총 급여액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소득액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노후 생활을 좀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가 이제 노인층으로 편입될 지금 50대 초반이나 40대 계신 분들도 정년 연장의 효과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창현 교수 기업 부담 얘기했었는데요. 만약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은 기업에 미치는 부담 좀 클까요? 글쎄,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두고서 하면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급여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고 보상이지만, 그 주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나게 만드는 쪽, 즉 그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난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기관이 또는 기업이 과연 그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좋은 뜻으로 올렸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먼저 문을 닫고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그냥 버티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그 정책들이 가진 선한 의도는 이해를 가지만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책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런 논의가 됐을 때 잘못하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게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지 않고 같이 얘기하지 말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정년 연장만 됐더라. 나머지는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넘어가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먼저 고용의 유연성이라든가 생산성 이런 부분부터 얘기를 해서 그게 될 것 같으면 그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야지 그게 될 수 없다 그러면은 논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임금 체계를 확 바꿨을 때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받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예. 뭐 고용 형태도 그러니까 이게 유연화 바꿨을 때 받는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저항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도기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기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정년이 60세예요. 예. 그럼 이제 60세에서 이제 그러니까 60세까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임금 체계라는 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요. 그럼 그 체계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근로 시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 일수라든가 근로 시간도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임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흔히 임금 피크제를 얘기를 하듯이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그걸 그러니까 60세 이전까지는 기존의 체계를 일단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60세 이후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체계라든가 고용의 어떤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좀 도입을 하자 이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 임금 체계를 바꿀 때 지금 직무급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직무급제를 우리가 도입을 박근혜 정부 때 하려다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직무급제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져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평가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동의를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사가 어쨌든 간에 합의를 이제 도출해야 됩니다. 평가 예, 방식에 예.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과도기적으로 60세까지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체계를 하고 그 이후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고용 형태라든가 임금 체계를 그러니까는 재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유연하게 일단은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과도기적인 해법에 관한 좀 논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백은 교수는 윤창현 교수가 걱정하는 것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우리가 말하는 IMF 예. 금융위기 이후 1998년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20년 정도가 지났지만 임금체계 개편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년 60세가 갈 때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보시면 정년 60세는 의무화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를 안착을 위해서 임금 임금체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법이 2013년 4월 30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실행은 물론 2016년부터 되었죠. 그럼 지금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실질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2033년까지 지금 14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의 합의가 없이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게 쉽게 임금체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정년 65세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정년 60세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IF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대로 추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IF라든가 외부 해외 기관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가 안 된 이유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입할 때 우리가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노동시장 유연화만을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사회 안전망 강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이제 그러니까 협소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인색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게 결국은 복지와 사회 보장 강화거든요. 이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가 된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극히 몇 나라 빼놓고 없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입이 안 되니까는 노동자 입장에서 노조 입장 속에서는 극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그러니까 저는 생존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아까 이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임금 체계 개편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임금 체계 개편과 기업의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임금 그 구조가 30%가 지금 연봉제고 70%가 호봉제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연장이 되면 근로기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비판들을 하시죠. 정년이 연장이 되더라도 소수의 직종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다시 달리 얘기하면 다수의 직종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죠. 다만 소수의 직종에서라도 기업이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느낀다라면 저는 기업의 부담을 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 그다음 탄력근무제, 직무성과급제 같은 것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 기업들이 도입을 했어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센티브든 세제 혜택이든 각종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자층의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년으로 규제를 확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뭐 권장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는 지금 두 가지 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금 지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도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가는 이유는 과도기적으로 지금 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법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도입이 법적인 장치의 도입이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부담이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담을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중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치들은 지금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동시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한 인센티브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인센티브 실효성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노동시장과 기업들이 준비 상태를 어느 정도 준비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정년 60세에서 65세로 갈 때 이미 시장에서는 기업들 중 94.5%가 정년 60세를 안착한 이후에 정년 65세를 갔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경우에도 정년 65세 연장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 제도는 5%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죠. 정년 60세가 안착되어 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정년 60세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 실질적인 정년이 아직 56세가 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실질적으로 정년제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기업도 20%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정부가 준비하고 계시길래 시장에서 50%도 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정년 65세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실행하시겠다는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마디만 고용자가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고용자가 필요를 느끼고 있느냐 그러면은 일자리가 막 늘어나서 젊은이들은 안 오고 막 지금 일할 사람이 없으면 기업들 스스로가 이거 정년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우리가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이런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나올 때 그럴 때 뭐 정부가 가서 그러냐? 그러면은 좀 연장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나중에 국가가 움직이는 이런 그 순차적인 거를 밟아야지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데 국가가 먼저 가서 무조건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문제는 저는
현장의 필요성부터 좀 잘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좀 채택할 정책이다라고 좀 보네요. 기업이 필요로 할 때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지진이 나면요, 그 쓰나미가 닥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 속에서는 쓰나미가 얼굴에 덮쳐야지만 그때서 이제 막 기업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는 바다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정년 연장을 장장 내년부터 하자는 거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걸 정년 연장을 도입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데 아까 이지만 그리고 교수의 경우에는 지금 우선순위에 봤을 때 다른 걸 먼저 지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두 얘기예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같이 지금 준비를 같이 하자는 하고 거예요.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네. 여건이 성숙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먼저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서 한번 좀 상황을 점검해 보자. 뭐 그거야 상관없지만, 그러나 순서로도 그렇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그런 그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울리는 상황이냐. 지금 일자리가 지금 제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특히 좋은 일자리는 지금 뭐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들 하나도 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일자리 얘기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윤창현 교수는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윤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박근혜 정부 때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엔 기업들이 이렇게 정년 연장할 필요성을 느꼈느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정부가 권고했던 것이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윤 교수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지금 이제 좋은 일자리 얘기하고 있고, 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자리를 정년 연장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침식하는 효과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청년 세대가 가야 될 일자리하고 정년 연장해서 지금 계속 연장시키는 그런 일자리하고는 다르다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정년이 연장이 되면 그것이 청년의 일자리 축소화로 직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물들을 살펴봤는데요. 예. 대다수의 연구물에서는 고령자의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와 직접적인 연관은 떨어진다라는 결과물들이 한 80% 이상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령층의 일자리, 청년층의 일자리는 서로 종류와 특성이 다르고요. 또 직무의 권한과 범위가 다르고요. 직종 분리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청년층이 진입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또한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는 새로운 젊은 층을 일꾼으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너무 갈등 구조로 가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년이 연장이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 중에서 노인 부양비 증가 속도를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재원을 저희가 마련할 수가 있어요. 여유자금을 이용해서 청년들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한다든가,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예. 그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선순환 구조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침식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다른 능력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네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취업 시장에서 가장 해결 우선 과제는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예. 그래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구직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이 되면 우리가 정년 60세 이전 협약 정년이었죠. 평균 그 당시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5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 정년 60세 연장으로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약 17% 정도. 예. 단순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모든 사람이 구직을 원하는 일자리입니다. 16,000명씩 은퇴해야 되실 분들이 4,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12,000명의 일자리가 정년 연장으로 말미암아서 청년이 구직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년 65세 또 연장이 돼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더 과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 정년 60세로 연장될 때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12,000개, 그리고 65세로 또 연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와 더하여 임금은 초임 인봉에 대해서 퇴직자 임금이 3배가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배 이상의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구인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이슈와 전혀 관계없는 중소사업장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정년 연장과 상관없어도 실질적으로 인력을 찾기가 힘들고,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당분간 구인난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인난의 작업장이든 구직난의 작업장이든 정년 연장 65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원하는 일반 민간 기업 조직에서는 청년 노동력을 원하는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60세 전후의 분들이 하는 업무하고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위 말해 젊은 피를 수혈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이것도 물론 이제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는요 틀리고요. 그다음에 생산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숙련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제 신규 인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60세 정도의 굉장히 숙련도가 집적된 이제 인력하고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관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공무원 공공기관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뭐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동의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일자리에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지금 임금 체계로 연장할 경우에는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청년들 부정적으로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용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서 이건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정도가 압도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높습니다. 그중에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20대들이 되게 현명한 거죠. 고령층의 일자리의 종류와 본인들이 들어갈 일자리 종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본인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50대, 60대에 있는 본인들의 부모들이 만약에 실직을 하게 되면 그 집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 결혼 자금, 또 부모 세대의 본인들의 노후 자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무에 따라서 청년의 일자리와 장년의 일자리로 구분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년 65세가 됐을 때 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약 40년간 근무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 한 근로자가 40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젊었을 때 하는 업무와 그리고 중년 때 수행하는 업무와 그리고 장년 때 수행하는 업무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젊었을 때 부분과 중년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업무 습득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년에 접어들었을 때 요즘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발전 주기도 빠르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습득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근로자의 역량이 입사할 때 직무와 업무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일자리는 청년의 일자리고 어떤 일자리는 장년의 일자리다 이런 부분은 직장 생활의 생애 주기적인 어떤 직무의 변화 과정 속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대기업 같은 데서조차도 사무직조차도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신규 인력을 고용을 할 때 대개 뭐 때문에 원하냐면요. 신사업 개척과 관련된 어떤 이런 것을 기대를 해요. 기존 사업들은 이미 그러니까 기존 노동력에 의해서 해결이 된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새로운 신규 인력들 같은 경우는 기업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로 하는 거니까 인력을 대개 그러니까는 신규 인력에서 되게 조달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년 연장으로 말미암아서 5년 더 재직하게 된다면 장년 인력이 퇴직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인건비 총량이 지금 더 늘어나고 인력 총량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신규 인력을 채용할까요? 아니죠. 저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기업 입장 속에서는 그 비용이 만약에 그거 되게 되면은 그 장년층들이 그 생산성에 비해서 비용이 만약에 더 크다면은 당연히 지금도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일찍이 그러니까 조기 퇴직들 이미 그러니까 50살 전후에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 입장 속에서는 비용 대비 그러니까 성과가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때는 50대 중반에 나간다 그러면 65세가 되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만큼은 좀 뒤로 갈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또 그런 단순한 업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정년장이 되는 순간 그 부분만큼 그대로 그 끝까지 정년까지 그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새로 뽑을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년 연장이 됐을 때 그거를 지키는 그거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질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분야에서만 정년 연장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게 뭐냐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했잖아요. 근데 민간 기업에서 그러니까 현장을 보게 되면은 일자리 단기화, 소위 말해 조기 퇴직은 더 당겨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연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민간 기업에서 더 그러니까는 근무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공기업 그러니까 같은 경우 공무원 공기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왜 빼세요? 제가 뺀 게 아니라 민간 그러니까 기업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저는 걱정이 된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죠.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임금 형태라든가 고용 형태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반대쪽 패널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은 장년층과 노년층,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기업 성장에 여러 가지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월 21일 날 대법원에서 육체 가동 연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판례를 내릴 때는 육체 가동 연한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용해서 일할 수 있는 연한, 기한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써서 충분히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 사실만을 놓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각종 인구, 사회, 경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각종 전문가들을 만나서 고심에 고심을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60세에서 65세로 육체 가동 연한을 늘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분히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령자라고 해서 업무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저는 성급한이나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업에서 원하는 직종 일자리의 종류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년 60세가 안 되고 말씀하셨듯이 뭐 한 55세, 56세 때 많은 분들이 지금 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퇴직을 할 때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희망퇴직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정년 60세까지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해고와 관계된 이익 분쟁이 노사 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거다. 예.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너무 앞서나가 시장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분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 근로자분들 역량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과 그리고 장년 고용자들의 생산성 간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임금과 생산성이 연동된 형태로서 임금 체계와 역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정년 연장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년 폐지하고 한평생 종신대까지 근무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금과 생산성 간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임금 대비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최병 교수님 아까 이제 그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관련은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현재 연금 수급 방식처럼 1년, 2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확장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할 때 한꺼번에 확 하는 우리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과도기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가 그러니까는 정년이 연장되기 이전처럼 그렇게 근무를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61, 2세까지는 뭐 그래서 그 근무 일수를 그러니까 5일보다는 4일 정도 그러니까 한 80%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고용 형태로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과도기적으로 그러니까 203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네.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지만 교수님께서 생산성하고 인근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생산성하고 인근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에 생산성만큼 증가율만큼 임금 증가율을 사실 기업이 안 해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생산성만큼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한다면은 청년 시절부터 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고용했을 때부터 그걸 적용을 한다면은 교과서처럼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게 사실 문제가 없는 이론인데 대개 근데 이제 생산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대개 장년층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장년층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생산성은 떨어지고 지금 이제 이 연공서열제 속에서는 임금은 높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괴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그러니까 임금보다 더 높아요. 근데 생산성을 그런 것만 주질 않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산성만큼 임금이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되려면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했듯이 현실이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있는 시장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그러니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임금 왜 정년제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 2년 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임금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임금을 적게 받아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이제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협약 정년 55세 그리고 의무 정년 60세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균형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년 65세가 되면 이 균형점이 흐트러집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면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0세 이후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그러니까 도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뭐 다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는요. 아까 얘기 나왔다시피 지금 이제 임금 체계 문제, 또 노사 관계, 노인 빈곤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같이 물려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 나왔을 때는 연금을 비롯한 다른 복지 정책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어쨌든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우리 과제 같은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다시피 어느 쪽이든가 사회적인 합의를 우리가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말 마무리 발언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범준 교수님. 정년 연장 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구조 변화도 저희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년 연장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기구 안에는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 그리고 노사 모두 포함돼야 되는 기구가 되겠죠. 정부 위원회 성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독립된 기구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는 각종 공청회를 열어서 정년 연장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요. 예. 또한 필요하다면 연구도 수행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법적인 지원도 마련을 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루면서 저희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만 교수. 정년 60세에 입법화되었을 때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년 65세 연장의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 성과를 나누는 방법보다는 경제 성과를 키우는 방법으로서 정년 65세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걱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 65세 연장의 문제는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에서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989년에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55에서 60세로 늘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30여 년, 25년 지나서 이제 정년이 60세로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2019년에 이제 대법원이 움직이고 나서 그게 법제화되고 할 때까지 거의 30여 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고성장 국가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가가 돼서 일자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면에서 이런 면에서 고성장기에도 한 30여 년 걸렸는데 저성장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니냐 이런 면에서 뭐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배근 교수. 예, 그 2033년까지 우리가 이 작업을 완성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이론적으로 볼 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직도 한 14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동의하는 한 지점이 뭐냐면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충격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학계에서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구 구조의 변화는 모두가 다 이건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했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2033년에 완성한다는 이런 우리가 과정의 작업으로서 우리가 좀 이것을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년 연장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최백은 교수, 윤창현 교수, 김범준 교수, 이지만 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년을 더 연장하는 문제. 상황에 따라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세대 갈등이라든가 기업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복지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무엇보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논의가 이어지길 좀 바라면서 오늘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